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집의 지독한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을 핑계 삼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엄마의 뻔뻔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공장 야근을 견디며 엄마의 생활비를 대온 내 노력이 고작 잔돈 5,000원보다 가볍게 취급받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쓰렸습니다. 오빠의 생일 케이크를 사오라며 엄마가 제 손바닥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쑤셔 넣는 순간 속이 뒤집히며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삼겹살 5만 원어치를 이미 제 돈으로 사왔는데도 엄마는 꼭 5,000원은 남겨와야 한다며 그 말을 녹음기처럼 5번이나 반복하며 제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엄마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들 입에 고기 넣어주기 바빴고 케이크값 15,000원 중 남은 돈은 꼭 돌려달라는 요구를 집요하게 이어가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본인이 백수라 돈이 없다며 문자 한 통으로 때우던 엄마가 30 넘은 아들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부모 노릇을 하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가난이라는 굴레 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이 집에서 오직 저 하나뿐이었고 엄마는 그저 제 등에 올라탄 채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머리 같았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무심한 얼굴을 보며 제가 바친 청춘이 썩은 고기처럼 비릿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생은 늘 저의 몫이었고 오빠는 사고를 쳐도 엄마의 품 안에서 보호받았으며 저는 그 뒷수습을 하느라 달아빠진 신발을 신고 매일 밤을 뛰었습니다. 집 나간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을 하며 엄마 손에 쥐어준 돈이 얼마인데 엄마는 오늘 제게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며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바닥으로 팽개쳤을 때 엄마는 제 눈물보다 바닥에 흩어진 생크림 사이의 지폐를 먼저 챙기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고 저는 그 길로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거리로 미친 듯이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밤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혔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식지 않았고 예전부터 저를 돈줄로만 여기던 엄마의 그늘에서 이제는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강하게 깨어났습니다. 신발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모른 채 한참을 달리다 멈춰 섰을 때 제 손에는 여전히 엄마가 준 더러운 지폐가 땀에 젖은 채로 꽉 쥐어져 제 비참함을 알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내뱉는 동안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제가 바친 돈으로 바꾼 냉장고와 세탁기의 하얀 모습들이 환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작 그 가전들을 누리는 엄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귀부인처럼 행동하며 저를 종처럼 부려먹기만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일할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제가 벌어오는 돈에 기생하면서도 가끔 생기는 푼돈은 오빠의 뒷바라지나 자신의 사소한 유흥에만 탕진하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적금을 부었지만 엄마는 외롭다는 핑계로 비싼 품종견을 분양받아 제게 요구하던 참으로 뻔뻔한 분이었습니다. 비참한 현실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엄마가 가난을 벼슬처럼 여기며 자식의 고열을 짜내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가난을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으며 이 수치스러운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제 인생은 영영빛을 보지 못할 것만 같아 무서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니 예상대로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아깝게 버렸다며 잔돈은 계좌로라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엄마의 밑바닥을 확인한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제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으며 저는 어두운 골목길 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입고 있는 얇은 옷의 한기를 느꼈고 이제는 정말 돌아갈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자식의 영혼을 난도질하던 엄마의 손길에서 벗어난 첫날 밤, 저는 꿈속에서조차 잔돈 5,000원을 구걸하는 엄마의 환청에 시달리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위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생전 처음으로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잠시뿐이었고 저는 원룸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엄마에게 바쳤던 그 무수한 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늘 돈이 없다고 입에 달고 살았지만 가끔 몰래 들여다본 엄마의 가방 속에는 제가 구경도 못한 비싼 화장품과 화려한 장신구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것이 오빠의 장례를 위한 비상금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제가 식비를 아껴가며 보냈던 돈들이 정작 저를 위해서는 단 1원도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플 때조차 병원비가 아깝다며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 몇 알로 버티라고 말했지만 오빠가 감기에 걸리면 보약부터 지어 나르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도 제가 엄마를 버리지 못했던 것은 오직 천륜이라는 무거운 쇠사슬 때문이었으며 엄마는 그 사슬을 이용해 저를 완벽하게 조종했습니다. 제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도 엄마는 축복 대신 내가 나가면 이 집 월세는 누가 내느냐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냉혹한 모습을 보여 저를 울렸습니다. 독립 후에도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엄마는 안부 인사도 없이 계좌번호부터 찍어서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 숫자들이 마치 저를 옥죄는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급전이 필요하다고 사정하기에 적금을 깨서 보냈더니 며칠 뒤 엄마의 사회강 개망 서비스에는 오빠와 한우를 먹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샌드위치를 씹으며 그 사진을 보았고 그날 이후 제 안의 엄마라는 존재는 천천히 숨을 거두기 시작하며 썩어갔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자식의 앞길에 지뢰를 매설하는 부모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범죄 현장에서 탈출한 도망자가 되어 차가운 원룸 바닥에 몸을 뉘었지만 가슴속을 파고드는 배신감은 그 어떤 이불로도 덮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무능력을 가난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싸왔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자신만 아는 이기심과 자식에 대한 지독한 소유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대가로 청춘을 몽땅 잃어버렸으며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영혼과 텅 빈 통장뿐이라는 현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회사 근처까지 찾아와 정문 앞에 주저앉았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딸이 부모를 굶긴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으나 엄마는 오히려 제 팔을 붙잡고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회사에서도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에 떨며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결국 상사에게 불려가 사적인 일을 제대로 정리하라는 굴욕적인 훈계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자식의 사회적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올 푼돈 몇만 원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으며 그런 엄마의 광기 어린 눈빛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되짚어 보았으나 기억의 끝에는 항상 돈 때문에 울부짖던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받아온 우등 상장보다 오빠가 길바닥에서 주워온 동전 몇 개에 더 환호했고 그때부터 저는 이 집에서 제 가치는 오직 돈으로만 증명됨을 알았습니다.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떡볶이 한 접시 사 먹고 싶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가정이 파탄 날 것처럼 소리를 질렀으나 같은 날 오빠가 오락실에 가겠다고 때를 쓰면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런 차별이 가난 때문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 엄마는 가난을 핑계로 자신의 편애를 정당화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사실을 외면하려 애써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에도 엄마는 꽃다발 하나 없이 나타나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 다행이라며 웃었고 그날 저녁 저는 친구들과의 파티 대신 식당 주방에서 불판을 닦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낭만을 즐길 때 저는 기름 냄새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엄마의 카드 빚을 갚아나갔으며 제 젊음은 그렇게 엄마의 욕망 뒤로 사라졌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엄마에게 예쁜 내복이라도 사드리고 싶어 백화점에 들렀으나 엄마는 내복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제가 산 선물을 바닥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배신감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얼음처럼 박혀 있으며 엄마의 손에 쥐어준 돈 봉투가 두꺼워질수록 제 마음의 구멍은 넓어졌습니다. 오빠가 군대에서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다던 날 엄마는 제 적금 통장을 몰래 가져가 도장을 찍었으며 나중에 그 사실을 따지는 제게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엄마에게 모든 약탈을 허용하는 만능 면죄부였고 저는 그 단어에 갇혀 제 권리를 주장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 고열로 쓰러졌을 때도 엄마는 제 이마를 짚어보는 대신 내일 출근은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당장 돈줄이 끊길까 걱정하던 엄마의 그 눈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으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짐을 싸려 할 때마다 엄마는 자살 소동을 벌이거나 이웃들에게 저를 천하의 불효녀로 소문내며 발목을 잡았고 저는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제 수치심을 조종하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가난이라는 비극적인 무대를 만들어 제가 주인공으로 희생하기를 강요했고 저는 그 연극의 노예였습니다. 이제 30이 된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여자를 보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달았고 오빠 생일날 터진 잔돈 5,000원 사건은 제 인내심의 마지막 실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5,000원의 가치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우습게 여기는 엄마의 본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며 저는 비로소 그 지독한 연극의 막을 스스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엄마는 제 원룸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고 복도에 울려 퍼지는 그 비명에 저는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방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옆집 사람들에게 딸이 엄마를 굶겨 죽이려 한다며 선동했고, 저는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몸을 떨며 귀를 막고 흐느꼈습니다. 결국 집주인까지 올라와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자 엄마는 그제야 바닥에 앉아 엉엉 울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눈물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난은 엄마의 무기이자 방패였으며 그녀는 필요할 때마다 그 슬픔을 꺼내어 제 죄책감을 자극했고, 저는 매번 그 덫에 걸려 제 영혼의 일부를 뜯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간 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저는 문득 엄마의 가계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제가 보낸 돈들이 오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쌀을 사지 못해 굶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그녀는 딸의 피땀을 아들의 노름판 미천으로 밀어넣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엄마가 저를 속이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으며, 저는 그저 아들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아끼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엄마와의 기억도 함께 버리려 애썼으나, 가슴 깊숙이 박힌 수치심의 가시는 좀처럼 뽑히지 않고 저를 찔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저는 엄마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라 정문 쪽을 힐끔거렸고, 전화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바닥에 축축한 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제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저를 굴복시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 것 같았으며, 저는 그런 엄마의 집착이 무서워 점심시간조차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숨죽였습니다. 한 번은 오빠가 연락을 해와 엄마가 쓰러졌으니 당장 병원비 3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저는 이미 그들의 거짓말에 신물이 난 상태였기에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엄마가 정말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모의 문자를 받고 저는 다시 흔들렸으며, 부모를 버린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결국 통장을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는 멀쩡하게 침대에 앉아 오빠와 짜장면을 시켜 먹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돈은 가져왔느냐며 손을 내미는 그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걱정을 이용해 마지막 남은 전세 보증금까지 털어내려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으며, 저는 그 파렴치한 인간들 사이에서 제가 왜 태어났는지 원망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보내는 모든 문자를 읽지 않고 지웠지만, 가끔 제목만으로도 가슴을 후벼 파는 악담들이 보일 때면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제가 죽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으나, 정작 그녀는 제가 사라지면 누구에게 돈을 뜯어낼까 고민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 허망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따뜻한 기억조차 이제는 조작된 환상처럼 느껴졌으며, 그 기억의 이면에는 항상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위한 엄마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눈물이 보석이 아니라 독이 든 성수임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그 독에 중독되어 제 삶이 썩어가는 것을 더는 방치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의 인성을 파괴한다지만 우리 엄마의 경우는 가난이 그녀의 본성 속에 숨겨진 탐욕과 이기심을 밖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었을 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핑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제 주변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로 결심했으며,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생존 전략이자
복수였습니다. 이사를 결정한 날 저는 직장에 사표를 던졌고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짐을 쌌으며 엄마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 지도를 살폈습니다. 엄마는 제가 사라질 것을 예감했는지 매일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저를 감시했고 저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녀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3시에 정막을 깨고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저를 쫓는 괴물의 소리처럼 들렸으며 저는 그 소름 끼치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 담장을 넘어 탈출하기로 마음먹었고 제 손에는 오직 통장 하나와 신분증만이 들려 있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제 마음은 가볍고도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담장을 넘다 긁힌 팔뚝에서 피가 흘렀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정신은 오직 탈출이라는 단어에 몰입해 있었으며 저는 어둠을 틈타 미리 대기시켜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뒤편에서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저는 제가 보낸 청춘의 잔해들을 그곳에 영원히 묻어버리기로 다짐했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차창 밖으로 시선을 던져버렸습니다. 도착한 낯선 도시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저는 비로소 엄마의 마수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고 핸드폰을 꺼내 유심 카드를 부러뜨린 뒤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완전한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으며 엄마도 더 이상 저를 돈줄로 부릴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왔으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파고드는 지독한 고독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관방에 눅눅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자니 엄마가 제게 해주었던 단 한 번의 칭찬이 떠올랐는데 그것조차 제가 첫 월급을 전액 엄마에게 바쳤던 날의 기억이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그저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며 그 기계가 고장 나거나 사라졌을 때 엄마가 느낄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일 것임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제 흔적을 지워나갔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처럼 철저하게 저를 숨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 우연히 엄마와 비슷한 옷차림의 노인을 마주칠 때마다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며 저는 여전히 엄마라는 거대한 감옥의 죄수임을 뼈저리게 실감하곤 했습니다. 엄마는 이모들을 동원해 제 행방을 찾으려 소동을 피웠지만 저는 이미 모든 인연의 고리를 끊어낸 상태였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저에게 닿지 않았고 저는 비로소 평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유리처럼 위태로웠으며 밤마다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잔돈 5,000원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악몽에 시달리느라 저는 매일 눈이 짓물러 있었습니다. 가난을 무기로 삼아 자식의 앞길을 막아섰던 엄마의 그늘은 생각보다 깊고 넓어서 제가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그 어둠은 제 발밑을 따라다니며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돈이 생겨도 저를 위해 쓰는 법을 잊어버렸으며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제 손을 멈추게 만들었고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으며 특히 엄마는 그 우두머리로서 자식의 골수까지 뽑아먹으려 했던 냉혈한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며 엄마를 향한 동정심이나 미련을 제 마음속에서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숨죽여 지내던 제게 낯선 번호로 도착한 사진 한 장은
가슴속에 간신히 쌓아 올린 평온의 댐을 단숨에 무너뜨리며 제 숨통을 다시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엄마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는데 그 배경은 제가 10년 동안 일하며 엄마의 노후를 위해 부어왔던 제 명의의 빌라 거실이 분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제가 연락을 끊자마자 제 인감도장을 도용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젊은 남자친구와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제 마지막 자산까지 탕진했습니다. 가난해서 죽을 것 같다던 엄마의 통곡은 모두 연기였으며 그녀는 제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뒤늦은 쾌락을 사고 있었던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약탈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엄마가 외롭다며 데려온 그 비싼 품종견이 사실은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이었으며 그 강아지의 사료값조차 제 카드론으로 결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폐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엄마를 걱정했는데 그녀는 제 피 같은 돈으로 남자의 비위를 맞추며 귀부인 놀이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배신감을 넘어선 살이에 가까운 분노를 느끼며 당장 그 집으로 달려갔으나 비밀번호가 바뀐 문 앞에는 제가 사준 가구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져 저를 비웃듯 뒹굴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제 영혼을 난도질했으며 저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엄마의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흐느끼던 제게 오빠가 전화를 걸어와 엄마를 용서하라며 헛소리를 짓거렸고 그는 이미 엄마에게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받아 챙긴 뒤 저를 달래는 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으며 그들은 저를 오직 돈을 생산하는 가축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와 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문을 두드리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저를 스토커 취급했고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라 욕망의 눈먼 괴물의 포효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가 바친 10년의 세월이 단 1분의 쾌락을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과정을 목격하며 엄마를 향한 마지막 연민의 끈을 제 손으로 직접 잘라내버렸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자식의 등골을 빼먹던 엄마의 본 모습은 탐욕 그 자체였으며 그녀는 제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당장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질 금반지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엄마가 제 명의로 저지른 불법 대출과 인감 도용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는 내내 상담사는 제게 정말 어머니를 고소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제 대답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는 단어로 확고하게 터져나왔습니다. 부모를 고소하는 천하의 불효녀라는 낙인이 찍힌다 해도 저는 이 지옥 같은 착취의 사슬을 끊어야 했으며 그것만이 제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엄마는 그제야 제게 전화를 걸어와 잘못했다며 빌었지만 그 사과조차 돈을 갚기 싫어하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서는 여전히 자신만 아는 이기심이 뚝뚝 묻어났고 저는 그녀의 사과를 들으며 가슴속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조차 사라지는 서늘한 해방감을 동시에 맛보았습니다. 고소 소식을 들은 오빠는 제 자취방까지 알아내 찾아왔고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며 가족끼리 법대로 하는 게 사람 자식이냐며 저를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꽉 쥔 채 숨을 죽였지만
오빠는 복도에서 제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엄마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불효녀로 몰았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제 명의로 빌린 돈 중 상당수를 자신의 도박빚을 갚는 데 썼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모든 잘못을 제 이기심으로 돌리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오빠의 살기 등등한 눈빛을 보며 이들이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허물을 덮어줄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오빠를 끌어낸 뒤에야 정막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피를 나눈 형제가 돈 몇 푼에 괴물로 변하는 과정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엄마와 오빠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복원하며 그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고 비웃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했고 그 추악한 기록들은 제 복수를 완성할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제가 일하는 직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 딸이 엄마의 집을 뺏고 길바닥으로 내쫓았다는 거짓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샀습니다. 저는 회사 건물을 나서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자리에 얼어붙었으며 엄마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가 짓던 그 승리감에 취한 비열한 미소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동료들 앞에서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너만 잘 살면 다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순식간에 직장 내에서 부모를 버린 비정한 인간으로 낙인 찍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난을 방패 삼아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엄마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사회적 죽음 따위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상사는 제게 사생활 관리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해고를 검토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엄마 앞에 다가가 제발 그만하라고 사정했으나 그녀는 돈을 내놓으라며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소를 취하하고 대출금을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야만 시위를 멈추겠다고 협박하며 제 목을 죄어왔고 저는 그 잔인한 거래 제안에 실소를 터뜨리며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가 제 명의로 분양받은 강아지가 관리 소홀로 병들어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고 동물병원에서 만신창이가 된 작은 생명을 마주하며 엄마의 잔혹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와의 유흥에 빠져 강아지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으며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길가에 던져버린 채 저에게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작은 생명조차 도구로 쓰고 버리는 엄마의 본성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고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 자료와 엄마의 남자관계가 담긴 사진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의 성역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했으며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돈과 체면임을 알기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죽어버리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지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죽을 때 유서에 내 이름은 빼달라는 말을 남긴 채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버렸습니다. 제 아내 딸은 이미 그날 오빠의 케이크 잔돈 사건 때 죽어버렸고 지금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당한 한 여자의 서늘한 분노와 끝을 보겠다는 처절한 의지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엄마의 모습은 이틀은 굶은 사람처럼 초라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판사 앞에서 제 눈을 피하며 손을 떠는 그 연기는 이미 제게 너무나 익숙하여 오히려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변호사를 통해 제가 평소에도 부모를 무시했으며
이번 고소도 돈을 독차지하려는 딸의 탐욕이라 주장했으나 저는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담담하게 재판부에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에는 엄마가 제 인감을 도용해 대출을 받는 날, 남자친구와 호텔 뷔페에서 즐겁게 식사하던 결제 내역과 아픈 강아지를 길가에 유기하며 주고받은 비정한 문자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내에 그 기록들이 공개되자 엄마의 가식적인 눈물은 순식간에 멈췄고 당황한 기색으로 옆에 앉은 오빠의 소매를 붙잡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비굴하게 눈을 굴렸습니다. 판사가 엄마에게 인감 도용 사실을 묻자 엄마는 끝내 자식을 위한 일이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그 돈이 오빠의 도박빚과 자신의 사치에 쓰인 계좌 추적 결과 앞에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점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느꼈고 비로소 엄마라는 거대한 허상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엄마의 추악한 민낯은 양파 껍질 벗기듯 드러났으며 오빠가 제 명의의 신용카드로 몰래 대출을 받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까지 추가로 밝혀지며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오빠를 감싸며 제가 돈을 너무 안 줘서 아들이 방황한 것이라며 저를 탓했고 그 지독한 편애에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엄마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가로챈 금액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엄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우리가 가족이었던 시간은 이미 잔돈 5,000원 사건 때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법정을 나서는 제 등 뒤로 들려오는 엄마의 악담을 뒤로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엄마가 그토록 아꼈던 제 명의의 집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정리했고 남은 돈으로는 제가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작은 꽃집을 차리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와 오빠는 집이 팔리자 갈 곳이 없다며 매일같이 협박 문자를 보냈으나 저는 이미 번호를 바꾸고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마친 상태라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꽃집을 준비하며 보낸 첫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으며 새벽 시장에서 꽃을 고르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사치이자 축복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돈줄도 아니며 누구의 죄책감을 대신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맑아진 제 눈동자를 보며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가난을 방패 삼아 저를 착취하던 남매와 부모라는 이름의 거머리들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순간 저는 이제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며 오직 저 자신을 위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전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매일 아침 문을 열 때 들리는 경쾌한 종소리를 들으며 매 순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가난의 영혼을 잡아먹히는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